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월요병이 없으신가 봐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요. 이것도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개그 콘서트란 프로가 있었어요. 네. 일요일 날 한 9시 넘어서 10시쯤 끝나거든요. 맞아요. 이제 10시까지 개그 콘서트를 보면 급 우울감이 몰려왔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아, 월요일 날 출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게요. 그래서 하나의 너무 신나게 보지만 그 끝은 상당히 좀 슬펐던 이런 좀 기운이 아직까지 제 안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월요병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함께 힘을 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만나볼 주제 함께 보시죠. 사형 집행 시효 30년 사라지나 학교폭력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대법원 촉법 소년 연령 하향 반대 의견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 사형 집행시효 30년 사라지나 라는 주제인데요. 먼저 이 사건부터 좀 짚어볼게요.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기영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재판이 다 마무리 단계까지 갔고요. 지난 12일에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네. 이 마지막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최후 진술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범죄를 이기영이 인정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지만 사실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해서 본인의 유흥, 사치 즐겼고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다. 게다가 범행 수법이 상당히 미리 준비를 하는 등 철두철미했다, 치밀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동거했다라고 지목됐던 50대 여성 시신을 아직까지 발견도 못했어요. 마치 수사 과정 중에서는 시신 있는 곳이 공릉천변 어디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마치 본인이 경찰에게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이 내가 선물을 주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라는 맞아요.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이런 종을 종합했을 때 일단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본인의 죄를 자백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이기적인 유형의 범죄이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고요. 일단 이기영은 일단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뉘우친다, 그리고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다. 심지어 재판부에서 나를 가볍게 처벌하게 되면 사회적 무리를 빚을 수가 있으니 아무래도 엄청 중형을 선고하지 않고 가볍게 처벌하면은 이제 인터넷상이나 여러 국민들이 막 공분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런 사회적 무리가 빚어지지 않게 중형을 선고해달라. 그럼 내가 이 엄벌을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변호인 측에서도 일단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다. 자백하고 있지 않았냐. 그리고 이게 택시기사분이 살해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거녀도 있습니다. 둘 다 유족분들이 있을 텐데 피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인 피해자는 합의를 할 대상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 유족분들에게 그렇죠. 예,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고를 좀 넉넉하게 잡아달라. 우리가 그 전에라도 한번 합의를 모색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받고 있는 혐의는 그냥 살인죄가 아닙니다. 보복살인죄예요. 왜냐하면 그 택시기사를 살해하게 된 그 경위를 보더라도 본인이 음주로 누범으로 굉장히 계속해서 처벌을 받아왔고 한 번 더 이 음주운전 처벌을 받으면 실형 선고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모면하고자 사람을 살해했다. 더더군다나 그 카드 같은 걸 비밀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엄청나게 썼습니다. 심지어는 고가의 어떤 가방을 본인의 또 여자친구에게 사주기도 했어요. 그 사망한 동거녀 말고 그렇죠. 다른 여성, 그 여성이 또 집에 왔다가 이 시신을 발견하기도 그렇죠. 했는데 이런 점을 좀 종합해 보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도 무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시신 없는 사건이다라고 하면 이제 고유정 사건도 떠오르는데요. 같은 듯 다른 듯 두 사건 비교해 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고유정과 이경이 가장 큰 차이는 음. 본인의 죄를 뉘우쳤는지 안 뉘우쳤는지 여부입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범죄의 혐의 사실은 있지만 시신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그렇죠. 없었다는 거예요.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요, 바다에 유기했다라고 공소장에 담겨 있습니다. 대단히 잔인한 방법으로 시신을 회수한 이후에 그걸 바다에 유기했죠. 본인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뭐라고 했냐면 검찰의 공소장은 거의 소설과 다름없다라고 완강히 본인의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바로 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기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본인의 죄를 일단 뉘우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좀 나왔던 우려는 이 동거녀 피해자인 50대 여성에 대해서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예, 본인이 유기했고 등기로 이제 내리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진술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그 혐의를 입증해낼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사기간 중에는 내가 살인한 게 맞다라고 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혹시 번복하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도 나왔던 게 사실이지만 일단 일관되게 본인의 범행임은 좀 자인을 하고 자백하고 뭐 뉘우치는 언급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유정과 차이라면 가장 큰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고유정 같은 경우에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는데 이기영은 좀 어떨까요? 아마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두 건의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한 건은 이 새 남편의 아이를 사망하게 했다라는 혐의는 무죄가 나왔죠. 네. 이 아이의 또 어떤 혐의점을 좀 짚히는 부분은 사실 많았지만 제대로 이제 공소유지가 될 정도는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고 이런 부분이 됐을 텐데 한 건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기영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고유정과 달리 자백을 하고 있지만 살인죄 유죄로 인정해야 될 이 범죄 수가 두 건입니다. 네. 사람을 두 명이나 살해했다라는 건 대단히 비난 가능성이 높죠. 더더군다나 이 부분이 우발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대단히 치밀했던 걸로 보여요. 동거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 여성의 집에 사실 의탁해서 살았던 거죠. 본인 네. 집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동거녀가 실종된 이후에 주변 사람들과의 술자리 등에서 이야기했다는 내용을 보면 내가 대단히 큰 돈을 상속받았다. 뭐 우리 뭐 할아버지가 굉장히 재력가인데 나 앞으로 돈 걱정은 안 하고 뭐 살 수도 있다라고 이걸 좀 이 접점을 이어보면 동거녀를 살해하고 집을 본인 수중에 갖고 넣게 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짚히는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을 돈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범행수법도 본인의 자백에 의하면 등기로 10여 차례 이제 내려쳤다는 거예요. 상당히 잔인하다고밖에 볼 수 없고 또 그 집에서는 등기가 발견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집에 등기를 비치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살인을 미리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사형구형을 했는데 아마 무기징역형의 선고도 좀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 경기 광명시에서 본인의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있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네요. 그렇죠. 똑같이 사형구형을 했는데요. 이 사건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경기도 광명시에서요. 시신 세 구가 아파트에서 발견이 됩니다. 40대 여성이 있었고요. 어린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고를 누가 했냐? 그 아버지가 한 거예요. 울면서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집을 지금 나갔다 와봤더니 이 칼에 찔려서 숨져 있는 것 같다. 우리 가족이 빨리 좀 출동해달라라고 했어요. 사건을 다시 재구성을 하고 그날 그 신고를 한 가장의 행적을 뒤쫓았더니요. 놀라운 반전이 생겼습니다. 본인이 다 살인을 했어요. 심지어는요. 살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무리 어린 아들들이어도 좀 같이 그렇죠. 좀 싸우게 되면은 본인이 밀릴 수도 있잖아요. 부인을 외부로 유인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이에 본인은 집으로 올라가서 아이 둘을 살해하고 부인이 집으로 귀가한 이후에는 부인까지 살해를 합니다. 그 뒤에 그러면 바로 신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임방에 갔다라고요. PC방에.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뭐 만화를 봤다라는 그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귀가해서는 신고를 했어요. 상당히 용서받기 어려운 일을 한 그렇죠. 거죠. 그리고 사실 재판 과정 중에도 상당히 이상한 변론을 좀 많이 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내가 뭐 기억 상실이 있다. 라는 이야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근데 그런 주장을 수사 과정 중에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검찰청에서도 이 정신분석 의뢰 같은 걸 진행해 봤지만 본인이 주장하는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또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뭐 큰아들이 내 허락을 받지 않고 내 슬리퍼를 신고 나가는 거에 격분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서 이 남성 검찰이 본인은 뭐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언발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사형 구형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본인이 반성하는 듯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예. 하지만 말씀해주신 그 행적들을 좀 보면은 과연 이게 반성하는 사람의 태도인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요, 이게 단순히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해서 오락가락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다른 사유, 이 죄를 좀 낮추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사실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40대 가장 내가 기억상실증이 있다 이런 주장해요. 실제로 진단해봤더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주장납니다. 내가 다중인격 장애가 있다. 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그것도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주장을 한 부분이 본인이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구나.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검찰과 재판부는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이 가장 최우진술에서 이렇게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 내 잘못으로 벌어진 일인 거 맞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에게 사형을 선고하든 무기징역을 선고하든 나는 항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가변형이 나오면 검찰이 항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재판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 법무부가 사형과 관련된 형법 개정을 진행하겠다라고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먼저 현행 현법 내용 좀 살펴주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사형 선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형 집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형법 이 37조 이렇게 형법 규정 77조와 78조 내용을 보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가 확정된 뒤에 하지 않고 30년이 넘으면 집행이 면제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법무부에서 좀 부랴부랴 이 법 조항을 개정하려고 이 손질하려고 하고 있냐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형 수들은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사형수 같은 경우에 가장 장기로 지금 구치소에 그 수감된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조만간 30년이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줘? 형은 확정됐고 40년 동안 형 집행을 안 하면은 면제해주면 이 사람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일단 법무부에서 그렇게 해석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좀 이상하다. 사형이란 제도는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30년이 도래하는 사형수가 존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법은 좀 손질해야 된다라는 이 입법 움직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되면 실제로 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사형수에 대해서는 이 시효 적용 자체를 없애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마 이 석방될 수는 없습니다. 가석방 같은 것도 이제 사형수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인데 30년 후에 면제된다는 법조항이 있는 한은 대단히 이 상황이 유동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뭐 풀어줄 수는 당연히 없는 건데 그럼 구치소에 수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무엇이냐. 더더군다나 이게 형 집행의 시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소시효의 개념과도 이제 형평성을 놓고 봤을 때 2015년도에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도 없어졌어요. 네. 그럼 언제 붙잡아도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데 집행을 하는 부분에는 시효를 갖고 있다? 이것도 너무 불균형하다라는 게 지금 또 법무부의 입장이어서 아예 사형수 같은 경우에는 30년 동안 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이 면책한다는 이 조항 자체를 좀 없애야 된다라는 입장이 법무부가 견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변호사님은 그러면 이 사형 집행 시효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사실 이게 맞는 방향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사형은 형법상 지금도 선고할 수 있는 형으로 다 나와 있어요. 사형이 가장 강한 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기영 사건이나 뭐 고유정 사건이나 아니면 그 광명시의 40대 가장 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거든요. 네. 다만 법원에서 사형을 또 선고하더라도 집행은 되지 않고 그러면 사형 집행이 사실상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가인데 30년이 지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40년, 50년이 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년을 기점으로 형 집행을 면제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실과 이 법 조항이 좀 불일치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술적으로 법률적인 손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사건도 좀 짚어볼게요. 한편 이 지난달 말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살해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과 황은희의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만 50세라고 하고요. 여성 황은희 만 48세라고 하는데 아마 검찰에 송치될 때 사진 보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일단 모자가 있는 후드 이 점퍼를 입고요. 이거 굉장히 막 손으로 내리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잘 보이진 않았는데 신상 공개된 사진이 지금 모습일까라는 의문은 좀 들어요. 네. 왜냐하면 만 50세, 만 48세의 외양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이전에 찍은 사진으로 좀 보여지는 그러게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 정교한 또 이 증명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막 모자를 눌러 쓰면서 얼굴이 좀 공개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머리가 굉장히 좀 희끗희끗한 부분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은 굉장히 좀 젊을 때 사진을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재력가 부부는 아마 이경우가 본인들에게 지금 경찰의 또 이 수사 내용에 따르면 범행을 먼저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경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 피해자 A 씨를 죽인 거죠. 그리고 왜 이 부분이 신상 공개까지 됐느냐? 신상 공개는 사실 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만 신상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애매했는데 신상 공개를 해버리면 그 불이익은 너무 엄청나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 경우에게 7천만 원을 건넸어요. 그 부분은 이 공범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상황이고요. 뭐 본인들은 빌려준 돈이다. 과거에도 뭐 금전 관계가 오고 갔기 때문에 이 돈도 그런 거였지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서 준 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좀 믿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 현장에 나갔던 이 범인들에게는 한 700만 원 정도가 건너가기도 했고 그리고 이 남성 유상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여성이 실종된 이후에 여성의 이 암호화폐 지갑을 열어봤던 그 흔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를 실제로 범행 이후에 접촉하기도 했어요.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아마 시간이 흐르면서 범죄의 윤곽이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사건을 파면 팔수록 정말 새로운 용의자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처음에는 단순히 이제 납치 사건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위에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 이제 부부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혹시나 수사에 추가될 인물이라든지 뭔가 변경된 사항들이 있을까요?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재력가 부부라는 사람도요. 이 피해 여성과 여러 송사로 얽혀 있었고 이 송사에 얽혀 있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피코인이라고 해서 환경 관련 코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이 사망한 40대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영업직을 수행했다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뭔가 갈등 관계에 있는 억하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와 같이 모의를 한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그칠 것인가? 또 하나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부인이 한 성형외과의 그렇죠.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몰래 빼돌렸는지 아니면 거기에 또 조력을 하거나 도움을 준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정말 이 수사가 처음에는 이 여성을 중심으로 사망한 여성을 중심으로 사건 현장에 나갔던 2명의 남성 뿐인 줄 알았지만 그 뒤에 이 경우가 있었고 그 뒤에 다시 재력가 부부가 있었고 또 이게 대단히 얽히고 설킨 코인 관련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여기에 가담했을 사람들이 더 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이제 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신상 공개가 됐지만 이게 이 사람의 지금의 실제 모습과 닮아 있을 확률은 굉장히 좀 낮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왜 머그샷 공개를 안 하는 걸까요? 이게 사실 법조계에서도 찾아보면 되게 의견이 좀 일치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고 그리고 그 범죄의 수법이 되게 잔인한 경우에 이제 신상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상 공개를 할 대상이 되면은 본인의 머그샷은 지금 법 제도로는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 그대로는 이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도 본인이 피의자가 되고 신상 공개 대상자가 됐을 때 지금 정확하게 내 어떤 외모를 보여주는 사진을 공개하기는 꺼리겠죠. 최근에도 한 건 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살인을 한 이런 피해자 한 명만 동의를 했었고요. 나머지들은 다 동의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조주빈 같은 경우에 교복 입고 있었죠. 신당동 살인 사건의 피의자 같은 경우도 너무 달랐어요. 왜냐하면 본인 아마 직장에 냈던 프로필 사진을 냈던 것 같은데 되게 머쓱하고 굉장히 좀 단정한 모습이었는데 검찰에 송치될 때 모습은 완전히 딴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아니 이 신상 공개가 이 사람을 단순히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보자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효용 가치를 좀 높이려면 지금의 모습을 어쨌든 최소한 잘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처럼 머그샷을 어떤 인권 차원에서도 좀 생각은 해봐야 되겠지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사형의 집행 시효 관련된 이야기들, 사건, 사고들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학교 폭력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이렇게 선정을 해봤는데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과정들 좀 어떻게 되었나요? 일단 이 사건이 상당히 큰 공분을 일으켰죠.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 겁니다. 네. 이 괴롭히었다는 그 판결문을 저도 일부를 좀 봤는데요.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만한 발언을 너무나 수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학생은 결국에는 학교도 거의 나오지 못했다는 거죠. 같은 동기들과 연락도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피해 학생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피해는 과연 회복이 됐는지 여부조차 모르고 있는데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되게 유명한 대학교에 진학을 했죠. 로스쿨에 진학을 준비한다라는 뭐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왜 불거졌는가? 계속해서 이 소송을 했던 거죠. 일단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거를 연기를 하기 위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집행정지의 대상은 강제 전학을 의결한 이 학폭위의 결론을 보류해달라는 겁니다. 저희도 학교 폭력 사건을 하다 보면 피해 학생의 의견은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학교가 피신청인 그리고 신청인은 가해 학생이 되거든요. 처분의 대상이 됐던.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 아니 당장 입시도 신경 써야 되고 고등학생이고 타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학생의 이야기를 좀 전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류가 됐어요. 피해 학생은 계속 마주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더더군다나 이 학교는 기숙학교였거든요. 24시간 붙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연기하다 일반 고등학교로 강남의 한 일반 고등학교로 갔는데 이게 웬걸 학교 폭력 받았다는 그 처분이 남아있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것도 이 해당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또 국회로 불러다가 막 추궁하고 확인하고 해봤지만 그 당시 절차에 따라서 이 뭐 삭제됐다는 취지였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이냐라는 좀 문제제기가 많았고 지금 국회에서 관련 청문회가 계속 중인데 정순신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고 있고요.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복무 중이라는 이유로 또 정순신 변호사의 이 부인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이 들어갔는데 모두 불출석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어떤 실체를 국회에서 파악하는 데는 조금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부실 인사검증 논란에 대해서 재차 사과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이 부분 뭐 경찰이 세평조회를 좀 잘못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원래 과거에는 이런 고위직 인사검증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무부로 가져갔거든요. 인사검증단이라는 게 법무부 산하에 따로 꾸려졌습니다. 그때 내세웠던 이유는 법무부는 사람들의 어떤 정가조회랄지 신원조회 이런 게 비교적 용이하고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명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사 실패다, 참사다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일성이 이거 경찰이 세평조회를 잘못했다라는 거였는데 거기에 또 대단한 많은 비판이 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면서 현재의 인사검증 시스템으로는 판결문을 볼 수가 없고 학적부 조회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자진해서 이런 기록을 갖다 주지 않으면 체크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말은 조금 좀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도 사람 이름 같은 걸로 이 대법원 이 도서관에 가서 조회를 해가지고 판결문을 이제 비실명 처리가 된 거긴 하지만 좀 받아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간단한 게 조회가 현 시스템에서 왜 안 되고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같이 근무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학생의 이야기가 최근에 불거진 게 아니었어요. 이미 대학생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검찰의 고위 간부 자녀가 학교 폭력에 연루가 됐다는 기사가 대단히 좀 크게 보도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검찰 조직 내부에서 검찰 고위 간부라고 됐기 때문에 그 경위를 파악했을 텐데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면서 이걸 과연 몰랐을까라는 문제 제기로까지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정순신 변호사의 이제 아들이 학폭위 조사를 받았을 당시에 사과문을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그 사과문이 굉장히 좀 부실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과문까지 이제 국회 청문회가 진행이 되니까 이게 다 교육청에 아마 기록이 묶여져 있는 것 같은데 의원실에서 그 당시에 그러면 이 가해 학생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어떻게 해명했냐 이 부분을 기록으로 좀 받아봤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학교에 계셨던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가해 학생도 처음에는 잘못했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만 갔다 오면 부모랑 상담만 하고 오면 굉장히 기류가 바뀌더라. 분위기가 달라지더라. 아무래도 이 과정 중에서 사과를 선뜻하면 나중에 법원에 가거나 판단을 받게 될 때 아니 사과했는데 지금 와서 왜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느냐라는 부분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학교폭력의 특수성은 초기에 사과하면 이게 커질 일도 좀 적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현명하게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객관적인 근거로 남아있는 반성문 그리고 그 사과문을 봤더니요. 좀 성의가 없긴 합니다. 일단 9줄이라서 이 A4 용지 기준으로 보면 한 절반밖에 채우지를 못했어요. 지금 보시는 건데요. 자기가 어떻게 한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인간적인 어떤 미안함을 토로한다라고 보이기보다는요. 내가 인지하지 못했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뱉은 말이 누구를 힘들게 했다면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거는 사과문이라기보다는 뭐 사과의 의사도 들어 있겠지만 내가 고의가 없었다라는 걸 더 항변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생각 없이 뱉은 말, 나는 의도를 갖지 않고 했던 말에 불과하다. 그 말에 상처를 받은 부분은 뭐 결과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내가 학교 폭력에 고의는 없었다, 의도는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 내용 자체도 그 좀 부실하고 그런 본인의 어떤 입장을 내려고 하더라도 상세하게 적었으면 좀 헤아려 줄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게요. 대단히 좀 무성의하게 이 학생도 좀 일관했던 게 아닌가라고 좀 추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4일 국회 청문회에도 또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한 번 열렸었는데 그때 나오지 않았고요. 이제 두 번째에도 우리는 증인으로 불러야 되겠다라고 국회에서 그 입장을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에도 일단 출석할 수 없는 사유서를 냈는데요. 사유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공황 장애 증상을 받았고 진단을 받았고 이 부분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공공연한 장소에 나가서 정순신 변호사 본인이 출석해서 발언하는 게 몹시 힘들다. 이렇게 밝혔고요. 일단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이도 참회 시간 보내고 있고 일단 2달 동안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신상털기에 가까웠다. 그래서 가족들도 병원 치료 중이고 본인은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쓰면서요.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고 있으니 이 점 좀 헤아려 달라라고 이제 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던 그런 진단서도 함께 첨부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들이 제일 정확히 알고 있겠죠. 그 당시에는 좀 미성년자였지만 지금은 성년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한번 또 증인으로 소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이 학생도 지금 군복무 중이다. 뭐 더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는데 뭐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본인의 아버지처럼 뭐 진단서를 내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답답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불출석을 해도 어떤 방법은 없는 건가요? 사실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는 합니다. 강제 구인 형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랬던 전례가 사실 많지 않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사실 언론의 주목이 엄청 높았을 때는 또 이런 강제로 또 소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볼 텐데 지금 당장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여서 사실은 본인이 떳떳하다면 그리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신상털기식으로 보도가 이어져서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은 보도가 그럼 잘못됐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소상히 밝히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후보군까지 올랐던 사람의 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런 일련의 논란, 뭐 보도 이런 걸 지켜보는 이 학폭 피해자의 마음은 좀 어떨까라는 또 생각도 드네요. 이런 가운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년 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이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수능 점수 위주인 정시 전형에도 의무적으로 반영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른바 정순신 사태 때문에 대대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한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순신 변호사 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서울대를 들어갔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들어가다 보니까 정시에는 이제 서울대 입시 전형을 보더라도 학교 폭력을 뭐 반영할 수는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딱 정량화된 수능 점수, 뭐 그렇죠. 내신 이런 걸 비율에 맞춰서 이 합격 아닐지 여부가 그 등락이 결정되다 보니까 일단 합격할 수 있는 요건은 돼가지고 이 입학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아니 아무리 정시여도 시험만 잘 보고 수능 잘 봐서 점수 높이 받으면 갈 수 있는 정시라고 하더라도 학폭이 아예 반영 안 되는 게 맞느냐? 그래서 교육부가요. 정시, 수시, 논술 위주의 어떤 그런 전형 그리고 실기 위주의 뭐 무용, 그림, 뭐 어떤 음악 이런 거 다 망라하고 학교 폭력 그 여부가 이 반영되도록 이 입시 지침을 바뀌었는데요. 이게 문제는 일단 현재 고2 학생들은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적용되지는 않고요. 이제 네. 고1 학생부터 되는데 지금 대학 자율화 때문에 교육부가 그렇다면 정시에서 학교 폭력이 있는 학생을 뭐 30%로 반영해라 이렇게 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알아서 이 부분을 좀 대학도 전체에 협의회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 비중 같은 걸 앞으로 좀 논의해 나갈 것 같습니다. 사실 학폭으로 피해를 받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매일매일 마주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좀 큰 글쎄요 스트레스로 많이 다가올 것 같은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 기간도 연장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제도가 있기는 해요. 예, 피해자다라고 해서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면 일단 즉각 분리 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면하고 마주치면 또 분쟁이 커질 수도 있고 그렇죠. 피해 학생의 피해가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최대치가 3일이에요. 아, 너무 적다. 3일이면 너무 짧다라고 해서 바뀐 게 7일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예 이 대면하지 않도록 학교 차원에서 분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번 학교폭력 종합대책에 바뀐 내용 중에서 가장 또 골자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생활기록부에 적힌 것 때문에 엄청나게 소송도 하는 거거든요. 생활기록부에 내가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았다는 이런 이력이 남아있으면 상당히 이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정지로 일단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거를 보류하고 소송을 끝까지 가거든요. 대학교 거의 졸업할 때까지 끌려면 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생활기록부에 한번 기록이 되면요.
2년 동안 기록을 했다라고 해요. 네. 근데 지금은 이거 4년, 최대 4년까지 기록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고요. 이 처분은 모든 처분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 폭력도 이 수위에 따라서 처분 내용이 다른데 6호, 7호, 8호. 그래서 어떤 이 교실을 교체하는 거, 강제 전학을 하는 거, 요런 수위가 높은 처벌을 받았을 때는 4년까지 하는 건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중학교 때 이 처분을 받아서 4년 동안 했다라고 하면은 대학교 갈 때는 사실 좀 페널티는 없는 거예요. 물론 상급 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을 갈 때는 이게 불이익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4년이나 지나서 하면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학생한테는 사실 아무런 또 페널티가 없다. 그렇죠.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데 일단 교육 당국에서는 어쨌든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 진학에 불이익이 받도록 4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일이 있더라도 4년 동안 이 부분이 남도록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마이너스가 되도록 페널티가 가도록 입시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과거에 저질렀던 일단 학교 폭력이 네. 취업에까지 좀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맞습니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4년으로 늘어나다 보니까요. 사실 고등학교 끝나고 바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오히려 사회 이력을 쌓고 대학으로 내가 나중에 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력으로 남을 수가 있죠. 생활기록부에 그렇죠. 이게 남으니까요.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안 남게 하는 게 워낙에 쟁점이 되다 보니까요. 이제는 이게 이 6, 7, 8호 처분이 아니라 낮은 수위는 이게 졸업 전에 그러니까 의결을 합니다. 이 학생의 이 학교 폭력 처벌 이력을 지워줄지 말지. 이게 낮은 수위에서는 이제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이 부분을 결정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회의에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이 결정을 했는데요. 이제는 지금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와라. 그래야 지워주겠다라고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혹시 가해 학생, 지금 피해 학생이나 아니면 학교나 교육청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게 있느냐. 그 내역을 보고 이걸 삭제해 줄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러면 이제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빨리 졸업 전에 이게 지워져야 되는데 소송하면 이게 불이하게 작용하겠구나. 그리고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이게 동의를 받기도 어렵겠구나. 그러면 이게 진짜 4년 동안 막 남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또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실효적인 조치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학교 폭력 관련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학교 폭력 대책에 대해서 뭔가 엄벌주의로 지금 선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한편으로는 가해 학생에게 너무 낙인 찍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형평성 논란도 있는 것 같고요. 글쎄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좀 우려가 커진다라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4년 동안 지워지지 않는다. 퇴학은 아예 다른 학교를 가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퇴학 처분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고 실제로 나왔다 이러면 바로 그냥 그 뭐 다투지도 않고 전학을 가버리거나 막 퇴학을 하거나 막 이랬는데 아예 못 가게 바꾸기도 했어요. 그리고 4년 동안 남게 하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남는 거예요. 그렇죠. 고3 때 남으면 정말 취업할 때, 진학할 때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와의 형평성 얘기가 나오냐면요. 소년범과의 형평성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년범은 그 특수성 때문에 정가로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성인 돼서 또 범죄를 저지르고 이러면 수사 내역은 나오지만 제3자가 조회하거나 할 때 전가로 이게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범죄를 저지른 형사 미성년자들에게도 이 공식 레코드가 남지 않는데 학교 폭력은 이런 형사 절차보다는 훨씬 엄중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 결과 처분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요. 그런데 이걸 4년씩이나 갖고 와서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걸로 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이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상당히 사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소년범죄 같은 경우에 아무런 이제 기록이 남지 않는데 학교 폭력이라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게 쭉 낙인을 찍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맞느냐라는 또 의문 제기도 있고요.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학교 폭력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의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촉법소년들이 일으키고 있는 범죄가 날로 흉폭해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안은 사실 마련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유로
본인을 돌봐준 이 고모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중학생이 경찰에 잡혔네요. 너무 끔찍하죠. 음. 이 좀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부모님이 이 아이를 건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집에 맡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집에 고모랑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게임을 하도 하니까 고모가 좀 싫은 소리를 한 모양이에요. 게임 그만해라. 아이가 격분해서 고모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고모를 발견해요. 본인이 신고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마 연로하셔서 그런지 본인 아들에게 다른 삼촌한테 전화를 하고 부랴부랴 119 신고를 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고모는 끝내 사망했어요. 아니, 자기를 잘 보살펴주고 게임하지 말라는 게 엄청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양육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요구인데, 일단 이 아이가 격분해서 살인을 저지른 또 대단히 충격적인 10대 범죄 사건이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생 나이 정도인데 이제 발달 장애가 있었다. 그래서 뭐 합리적인 사고를 뭐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좀 보도도 나오는데, 한번 수사 상황에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뭔지, 왜 이런 또 범죄에 이르게 됐는지 여부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살인을 저지르기는 했는데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결국 석방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요, 일단 미성년자입니다. 형사 미성년자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만 14세가 안 된 그런 학생이에요. 이 학생 같은 경우 13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구금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보내주는데 이게 가해자 피해자가 사실 한 집에 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대단히 석방을 하게 될 때 우려스러운 점이 좀 예측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 분리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혀놨는데요. 일단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구금을 못하다 보니까 석방해서 보호자에게 보냅니다. 근데 보호자가 피해자인 경우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럼요. 이런 경우, 그래서 이후에 이제 가중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도 분리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영화관 엘리베이터에 10대 소년이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100여 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있었네요. 이게 엘리베이터도 영화관 엘리베이터예요. 이 사진을 보면 그냥 이 엘리베이터가 완전 그냥 불탔습니다. 그러면 영화관이라는 건 정말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 건물에 영화관만 있는지 몰랐겠지만 다른 부대 시설들도 있었으면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도 크게 다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화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는데요. 일단 자꾸 봤더니 이 학생 10대였어요. 그리고 왜 너 불을 질렀니? 이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불을 붙였거든요. 자기가 일회용 라이터를 갖고 있어서 호기심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호기심이라고 하기에는 10대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식 능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고, 이 재산적 피해도 이제 엘리베이터가 전소되는 정도여서 이제 300만 원 정도가 났는데요. 일단 이 학생 촉법소년이었습니다. 만 10세에서 만 14세 이 사이에 있는 나이대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소년부 송치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호기심에 불을 질러봤다라는 것인데 사실 방화의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수도 있는 굉장히 좀 중대한 범죄잖아요.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단 소년들에게 가장 처분이 높은 거는 소년원이라는 곳에 사실상 강제적으로 입주하게 해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인데, 이 소년범의 특성상 집에 양육할 수 있는 부모,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으면 이 죄가 비교적 낮더라도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는 비중이 좀 높아지고 그렇기도 한데, 이 학생 같은 경우 어떤 상황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됐는지, 보호자가 이 아이를 잘 교육하고 보살피겠다는 이런 확약을 또 법원에 보여주는지, 평소에도 뭐 보호자가 있는 상황이 이었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이 소년원에 들어갈지 말지 여부가 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건도 좀 짚어볼게요. 15초 만에 금은방을 턴 10대 5명 중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이게 얼마나 좀 치밀하냐면요. 광주 충장로의 귀금속점을 아주 노리고 털었는데요. 네. 자꾸 봤더니 아주 일당들이었어요. 현장에는 초등학생 나이의 소년도 이 털이를 하는데 좀 가담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는 또 다른 미성년자들이 있었어요. 나이가 좀 더 많은 형들이 있었던 거죠. 네. 본인들은 이렇게 시킨 거예요. 아주 어린 애들을.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 왜 그 말을 들었냐.
금은방을 터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아마 가출 청소년이었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인터넷 도박 같은 걸로 빚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우리 도와주면 이 빚 금방 갚을 수 있어. 갚아줄게. 라고 사실상 꼬드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특수절도죠. 여러 명이 야밤에 가가지고 같이 15초 만에 한 겁니다. 굉장히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17살 A군 같은 경우에는요, 미성년자는 뭐 실형 몇 년 이렇게 선고하지 않고요. 선고 당시에 미성년자라면 단기, 장기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수용 생활을 잘하고 모범정이다라고 하면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이 A군 같은 경우에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형을 받았고요. 이게 뒤에서 좀 조장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소된 19살 B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받고 실제로 징역 1년 4개월을 받은 C모군도 있었는데요. 19살. 이 경우에는 전력 그 동종전과가 있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나갔던 정말 어린 소년들도 처벌을 받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와, 초등학생 2명도 이 사건에 가담을 했다라고 네. 하는데요.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이 한 살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일단 법무부가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요.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지금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만 13세 이상이 되는 이런 미성년자들은 어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 네. 대상자가. 근데 법원 입장은 좀 다릅니다. 법원에서는요. 일단 국회에 최근에 의견서를 냈어요. 이 법무부의 개정안에 대해서. 그런데 13세 소년? 13세, 만 13세라고 하면 중1 정도일 텐데요. 상당히 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법원은 만 13세라는 이 연령대의 아이가 온전하게 형사 책임 능력을 완전히 갖췄다고 보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 13세 이상 되고 만 14세부터는 온전히 어른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이거 만 13세까지 그런 처벌을 받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범죄를 저지른 13세 소년 같은 경우에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하는 게 만능이 아니다. 그게 정답이 아니다. 다양한 보호 처분, 신속하게 교육하고 치료할 필요, 그 부분에 좀 더 방점이 찍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범죄에 노출되는 아이들은요. 본인의 어떤 인성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좀 가정적인 문제, 그리고 보호자가 없다는 문제, 그리고 정신병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소년범 중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법원은 이런 과정을 쭉 지켜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원인으로 지적되는 소년의 가정 환경 문제를 개선하거나 사회가 이 부분을 좀 지원을 해주거나 정신질환 치료 이런 부분에 방점을 맞춰야지 처벌하고 형사적으로 뭐 구금한다거나 성일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입장 내놨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어린 나이에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보면 굉장히 좀 그렇죠. 글쎄요, 너무 치밀하기도 하고 정말 성인이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의 그런 행동들을 또 하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이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죠? 이게 아마 해외에 또 입법내도 볼 필요가 있는데 대단히 낮은 국가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이를 한 만 14세 정도로 유엔에서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하는 데는 조금 좀 시간을 들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나이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개선의 여지, 교화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도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맞는 방향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도 또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소년법 관련된 논란은 사실 청소년들의 비행 행위라든지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 같습니다. 글쎄요, 뭐 언젠가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법원 행정처 같은 경우에는 연령 하향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다라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윤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